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깊어가던 갈등은 어제 의총 이후 일단 봉합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쇄신한 선대위로 어떻게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금요경제토론, 국민의힘 이슈와 함께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공무원과 교사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논란이 많던 국민의힘 갈등, 파열음 거의 쪽박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만 어제 가까스로 봉합이 됐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봉합이 이거 확실히 된 겁니까? 이거? 글쎄요, 완전히 이제 갈등의 불씨까지 다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여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측근 문제라든지 또 선거 전략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데 그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건가 이 문제도 상당한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갈등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파국으로 제갈 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특히 저렇게라도 봉합이 된 게.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실은 그동안에 본인이 이제 대표로서 선거를 총지휘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윤핵관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전략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내부에 어쨌든 레드팀처럼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내부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정도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이 대표도 좀 이제 태도를 바꿔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앞으로 저런 봉합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아니면 일시적 봉합에 그치고 마는 것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나이도 젊지만 생각도 좀 기성 정치인과는 완전히 다른 신인류 같아요. 정치 좀 해보셨는데 우리 김종석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야 이준석 정치 참 노련하다고 노련하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보담도 예. 어제 그 화해는요. 예. 윤 후보나 이 대표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프리즈너스 딜레마에 갇혀서 예. 양쪽 다 외통수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예를 예. 들자면 윤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대표가 아직도 뾰루퉁하기에는 어제 부담스러웠을 거고 또 반대로 이준석이 먼저 화해제 수철했을 때 윤이 너 아직 혼 좀 더 나아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어저께 보면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거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태였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번에 화해는 좀 안정적 균형이다. 울산의 화해 보다는 그때는 이제 김종인 씨가 들어왔고 또 김종인 씨나 이준석 대표나 더 얻어낼 게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좀 불씨가 잠재됐다면 제가 보기에 이번에 화해는 안정적 균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본다면 어제 평택의 그 순직한 경찰관들을 갈 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옆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타는 모습 일단 보기에는 참 굉장히 다정하게 보였고 또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한다. 정말 새롭게 뭔가 바뀌어가는 그 모습은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지옥철 체험이라 그래서 9호선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이 출근길에 어느 정도 이게 대중교통의 혼잡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지 이런 걸 체험하면서 오늘 대중교통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런 이벤트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한 달 사이에 많게는 10% 이상, 적게는 5% 이상 떨어진 지지율을 얼마나 많이 할 건가. 이게 관건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이에 이른바 이제 갈팡질팡 좌충우돌을 하면서 윤 후보의 정치력 부재, 그리고 경험 부족, 그리고 아직 좀 준비가 덜 됐구나. 정책적으로나 혹은 비전의 측면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노출했거든요. 그걸 얼마나 이제 보완할 수 있을 건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토론을 피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태세를 좀 바꿨습니다. 토론하겠다라고 태세를 바꿨는데
토론하겠다고 태세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토론에 나가서 진짜 수권을 할 만한 그런 후보로서의 준비된 면모를 보일 수 있겠느냐. 네. 지금까지는 좀 회의적인데요.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지율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 의원님, 이 2030의 일부 표심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떠나서 네. 일단 지지율 조사만 보면 그게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로 네. 지금 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찾아올 수 있느냐? 네. 정말 그렇게 떠난 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2030 젊은 세대가 그 부동층이 제일 두꺼웠어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비교적 뭐 저 상대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있었지만 이제 그게 다 이제 까먹은 거죠. 그동안의 혼란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상대적 이익을 봤는데 일단 이쪽 그 윤 후보 진영에서는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안 건너간 거에 대해서 일단 안도하는 것 같은데 그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흡인력이 예. 얼마나 지속될지 예. 이것이 잠시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표현일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직도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의 합이 아직은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윤 후보 측에서 볼 때는 예. 그렇지만 그것이 동시에 윤 후보한테는 위협 요인도 되죠. 왜냐하면 후보 교체론이라든가 나중에 뭐 단일화할 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젊은 층의 표심을 어떻게 다시 흡수하느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새로운 어떤 캠페인, 새로운 스타일이나 새로운 그 비단 주머니를 들고 나올 건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의 표가 다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돌아올 것인가와 또 함께 윤석열과 안철수 과연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표심이 정권 유지보다는 일단 지지율은 또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어떤 통합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뭐 그런 요구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층 내에서 커질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이제 중간에 후보 교체론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 후보 교체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로의 지지율 이동을 한층 더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내에서 후보 교체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뭐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야권의 대안으로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 국민의힘 윤석열이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로서의 가능성 그거는 상당 정도 있는 거죠. 또 여론조사상의 그런 흐름도 보였고 국민의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운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2030의 지지율이 당연히 회복될 거다라는 건 전 지나친 낙관론이고 지나치다 낙관. 그 사이에 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한계를 후보 스스로 얼마나 극복하느냐. 즉 2030 세대가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른바 이제 꼰대 감수성이랄까요. 거기다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 그리고 인물 영입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나 가치 이런 거하고 맞지 않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던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결국 선거는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참모, 아무리 좋은 전략가가 있더라도 후보가 충분히 이 수권을 할 만한 자질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선거는 전 이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결국 떠난 지지율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 달려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지금 그동안 한 몇 주 동안 연말부터 연초 사이에 윤석열 후보 쪽이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어요. 악재가 그냥 줄을 이었습니다. 그 배우자 사과부터 해서.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그동안에 뭐 10여 개의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하향 추이는 맞지만 대개 평균치가 29%, 35 사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나이스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책 행보나 뭐 아주 뭐 우클릭도 하고 사과도 하고 눈물도 짓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올라갔는데 40%라는 벽을 못 뚫고 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굳이 주식에 비유하자면 악재와 호재가 이제 막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악재가 다 반영된 콘크리트고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지율은
지금 호재가 다 반영됐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물러나셨잖아요. 네. 이게 어제부터 뭐 일부 언론의 뭐 주관적 평가지만 안철수의 단어 선택이 조금 바뀌었다. 뭐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태도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는 점입니다. 통합에 관한 그 발언의 수위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국민당과 그 강경하게 단일화는 없다는 표현에 워딩이 좀 바뀌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분이 갈등 봉합이 과연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올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이번엔 경제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노조 활동을 할 때 임금을 준다. 이른바 타임오프제 논의입니다. 공무원과 교사,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 상임위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죠. 박원순 의원님,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타임오프제가 민간 기업에 도입이 된 건 한 1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에 따라서 전임자는 휴직을 하도록, 즉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제 법으로 그동안에 묶어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ILO에서도 몇 차례 권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9년 3번 해서 이거는 이제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후보가 번갈아 가면서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토론했던 노동위 자제와 더불어서 이 공무원 교원의 타임오프제 이걸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아직 이제 소위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환노위 전체 회의 또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 여야 대선 후보가 한노총에서 이제 이 제도에서 동의를 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좀 이 교사와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를 야당은 반대해왔던 거죠 그 동안에는. 그렇죠. 반대해왔죠. 반대 논리가 뭐였습니까? 반대 논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 예. 우선 노조 간부들을 전임자들을 월급을 고용주가 준다는 것 자체가 노동운동의 어떤 정책성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의 일인데 그 간부들의 월급을 왜 고용주가 줘야 됩니까? 그래서 ILO도 계속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고를 했지 강제하지 말라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이 타임오프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인정이 되는 게 아주 제한적으로 그 소수의 아주 작은 영세 노조를 전임자를 둘 때 그 월급을 노조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주기가 한계가 있으니 이런 경우엔 제한적으로 고용주가 좀 보조해줘라 이런 취지지 지금 뭐 수백 명이 넘는 대형 강성노조 돈이 남는 이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조에다가 그 전임자까지 고용주가 월급을 준다? 예,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기관이나 교사와 공무원 노조의 간부의 월급이라는 게 결국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 노조라면 그게 이제 기업이 버는 거니까 노사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과 교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공공 업무에 종사하라고 월급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뭐 덜썩 받았지만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나 그 이전에 쭉 일관된 그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그 논란이 있는 정책과 법안이 그냥 후보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로 바로 국회로 건너가서 진지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차 3법이나 중대재해법에서 많은 그 부작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국론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분들, 교사와 공무원들의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이신데 우선은 이 타임오프제가 자율적인 어쨌든 노동조합 활동을 오히려 저해한다. 그런 유사한 논리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런 노동조합의 활동이 일정 부분 노무 관리를 대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기능을 하고 오히려 그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원만한 노사관계에 기여한다라는 취지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의 전임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교원이나 공무원입니다. 교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노동조합의 상근 직원을 채용할 때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엔 타임오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원이나 공무원인 이 노동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할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공가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가를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상급자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게 돼 있고 그게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어쨌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있고 그 헌법상의 이 노조할 권리는 비단 민간 기업의 노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교사 공무원 노조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현재는 이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에 의해서 금지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과 이 관련 법에 의해서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즉 단체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한정 허용하는 게 아니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서 타임오프 시간, 즉 근로면제 시간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법 통과된 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 경노사위,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이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노사 동수, 공익위원까지 총 15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할 건가를 심의해서 그 심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야당에서는 일부 이거를 법에다 아예 정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법에다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넣는 경우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안의 원안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IL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노사 자율에 맡겨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이제 타임오프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냐. 그거를 경사노위에서 결정하게 지금 법에 돼 있다는데 경사노위가 그러면 어떤 입장으로 이게 결정을 할까? 그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결정을 할까? 아니면 아주 빡빡하게 할까?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줘야 될 돈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면 좀 까다롭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앞으로도 논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파생적인 논쟁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와 이 시스템 속에서 그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운동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거고 또 장려할 측면이 있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왔거나 교사로 들어온 분이 본업을 잠시 중단하고 노조 활동에만 전념한다고 하면 그 월급은 노동조합에서 줘라. 이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뭐 몇 시간까지 뭐 휴업을 하고 그거를 저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경제 그 원칙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무원과 교사가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에서는 처우가 제일 좋은 집단입니다. 그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정년이도 확실하게 보장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법률적으로도 보면 민간 근로자와 달리 노동 3권이 100% 보장되고 있지 않아요. 단체 행동권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제도 설계 차원의 정신을 보면 이 교원이나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뭐 인정하더라도 그 간부들의 그 급여는 조합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은 선거 후에 좀 더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 법에 찬성을 해서 지금 뭔가 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까 임시국회는 뭐 안 될 수 있겠지만 여당 조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지 않을까요? 뭐 임시국회 회기가 11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야당에서 환노위 그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는데 그 당내부가 복잡해서 그런지 그 어쨌든 소위 이후에 전체 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을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선 후보가 어쨌든 노동계를 찾아가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이제 김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목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노조 활동에 전임을 할 경우에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면제해 줌으로써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단체 협약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강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조합원이 몇 명일 때 그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서 뭐 전임자가 몇 시간 혹은 몇 명 때문에 아마 공무원 교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박하겠죠. 민간 기업보다 후할 가능성은 높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경로사위에서 정하긴 하겠습니다만 노사 동수의 공익위원까지 15명의 위원이 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민간 기업보다 이게 후하거나 민간 기업보다 느슨하게 작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다만 우리 헌법상의 노조할 권리는 민간 기업의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교원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지금 교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활동의 자유를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근데 이것도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정치활동의 자유 다 있습니다. 교사든 공무원이든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그런 어떤 법률상의 제약이 어떻게 보면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좀 후진적인 요소라고 보고 이 타임오프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이 타임오프를 교원 공무원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고 자율에 맡겨놓는 나라들이 있고 때문에 이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봐라 이거 미국도 잘 안 하고 있고 영국도 잘 안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느냐 반대로 뒤집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서로 유리한 것만 외국 사례를 들 게 아니고 보편적 기준, 보편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그럼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우리는 물론 이제 공무원과 교사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외국에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이죠. 무급휴직. 휴직하고 노동조합의 간부로 일한다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금 이슈는 그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줘야 되느냐의 이슈고요. 이게 어차피 양당 후보의 공약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양당의 무슨 뭐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에서의 합의가 아니고요. 그냥 후보가 동의한다 그래서 추진된 것인 만큼 이건 어디까지나 공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선거 후에 공약 이행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타임오프제를 비롯해서 노조 전임자 숫자라든가 심지어는 노동조합에 보조금을 주는 것조차도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노조 전임자한테 월급을 준다면 그 대가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무슨 뭐 회계 투명성을 같이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그 어떤 노동개혁 차원의 그 이익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인 그냥 당근만 주고 만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정책의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노총에 가서 바로 이걸 찬성을 한 것은 그러면 기존에 그 야당 참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야당은 이렇게 반대를 해 왔는데 이제 후보가 이렇게 내세웠으니까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 이제 토론을 하려면 어떻게 야당 입장이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뭐 환노위 소위에서 이걸 합의 처리했다는 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맞춰서 야당도 기존의 입장을 좀 변경해서 전향적으로 이 제도에 합의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후보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거고 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뭐 전체 회의에서 이걸 뭐 그 통과를 거부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어쨌든 경로사위에 이 근로시간 면제 위원회라고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필터링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과한 그런 어떤 타임오프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력을 발휘하면 될 거고 실제도 민간 기업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이제 국민 정서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을 실제로 본래 본업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 활동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사실 국민 정서적으로 반응하기에 딱 좋은 그런 비판이에요.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예. 아마 경로사유에서도 민간 기업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거고 그 엄격한 기준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노조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거기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조 활동을 하면 노조원들이 낸 회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설득력 있는 반론 같긴 한데요. 정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도 다 노조 간부 전임자들에게 급여는 노조가 책임진다라고 돼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조합원들이 급여를 주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노조에게 이제 양해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봐도 공무원 노조하고 교원 노조는 재정적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국가의 보조를 받을 그런 노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까지 합의 본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항상 우리 국회가 그래도 좋은 전통은 많지 않지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법안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대개 그걸로 본회의까지 별 탈 없이 가는 게 관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 환노위 위원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결국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있을지 지금 박 의원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에는 좀 국회 내부 사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박 의원님, 이런 지금 이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하고 또 비슷하게 지금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런 것들이 이 정부의 조금 친노동적인 색깔과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조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 정부가 그다지 그렇게 친노동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 중에 전혀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고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 근로 형태에 따른 대표적 차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노동계의 수십 년 수건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적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다른 비판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지금 교원, 공무원 이 노조 타임오프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게 우선이냐.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저항이 더 크거든요. 이해관계자가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망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가 그렇게 무슨 친노동적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제 선거 앞두고서 딱 표가 되는, 그러니까 표가 결국에는 계산되는 그런 이제 노동계의 요구 사항들을 양 후보가 받은 게 아닌가. 이를테면 노동이사제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딱 특정된 주체들이 있고 또 교원, 공무원, 타임오프제도 특정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의식해서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이제 보편적 노동권의 증진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넓은 과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의 특수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김정수 의원님께 좀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 친노동이 아니라고. 아니 저도 박 의원님이 그 현 정부가 친노동이 아니라는데 절대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친노조예요. 친노조와 친노동은 다른 겁니다.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그리고 근로조건 더 열악해졌다고 보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오히려 민노총을 비롯한 대형 노조들의 초법적 지위라든가 더 강화된 지위가 오히려 노동시장을 더 양극화시켜서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개혁이 뭐예요? 결국 그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아닙니까? 거기에 왜 노동이사제하고 타임오프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전 그래서 모든 이런 논의는 선거 후에 좀 하자는 입장입니다. 선거 후에 하자. 지금 선거 중에 이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 있습니다. 아니 후보들은 표가 급하기 때문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표를 받으려면 선물을 줘야 되니까 이런 선물을 남발하는 거죠.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민주주의의 코스트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코스트. 잘 들었습니다. 금요 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